여기서 울음소리가 들려. 아이가 울고 있어. 윤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결혼 10년 차 평범한 부부의 일상에 갑자기 찾아온 기이한 현상이었어요. 지영은 매일 밤 누군가의 울음소리를 듣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아이가 날 부른다며 점점 현실 감각을 잃어갔죠. 민호는 아내의 상태가 심각해지자 병원에 가자고 제안했지만 지영은 거부했어요. 나 미친 거 아니야. 정말로 그 아이가 나를 부르고 있다고. 며칠 후 지영은 이 집에는 죄가 있다는 메모만 남기고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민호가 필사적으로 찾던 중 경찰이 찾아와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는데 과연 지영이 본 그 아이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이 집에 숨겨진 죄란 무엇일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경기도 외곽의 오래된 단독주택에 사는 정민호는 새벽 3시에 아내의 비명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윤지영이 거실 벽을 바라보며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서둘러 거실로 나가보니 지영이 창백한 얼굴로 벽한 모서리를 응시하고 있었죠. 여보, 무슨 일이야? 괜찮아? 민호가 다가가자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울음소리가 들려. 아이가 울고 있어. 계속 울고 있다고. 민호는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영아, 아무것도 없어. 다시 자러 가자. 제발. 하지만 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분명히 들렸어. 어린 남자아이 목소리였어. 6살 정도 되는 것 같아. 목소리가 너무 슬퍼. 이런 일이 벌써 일주일째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죠. 지영이 전직 미술교사로 감수성이 예민한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점점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지영은 낮에도 거울을 보며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중얼거렸어요. 거기 있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왜 나만 바라보는 거야? 민호가 옆에서 지켜보면 지영 혼자서 허공에 대고 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정신과에 한번 가보자.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 스트레스가 심한 것 같아. 민호의 제안에 지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 미친 거 아니야. 정말로 그 아이가 나를 부르고 있다고. 왜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거야? 지영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 아이는 왜 나한테만 보이는 걸까? 왜 나한테만 말을 거는 걸까?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민호는 아내를 달래려고 했지만 지영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졌죠. 지영은 밤마다 거실 창문 앞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저기 봐, 그 아이가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있어. 혼자서 그네를 타면서 이쪽을 보고 있어. 민호가 창문 밖을 봐도 텅 빈 놀이터만 보였습니다. 지영아, 아무도 없어. 벌써 새벽 시간이야. 그런데 지영은 계속 창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들려. 분명히 웃음소리가 들린다고. 그런데 웃음소리가 점점 울음소리로 바뀌고 있어. 민호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결혼 10년 동안 이런 모습의 아내는 처음 봤거든요. 평소 차분하고 이성적이던 지영이 이상해지기 시작한 건 한 달 전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잠을 못 잔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했죠. 이제는 아예 누군가를 본다고 하니까요. 민호는 회사 동료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내가 요즘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데 혹시 비슷한 경험 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동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트레스성일 수도 있고 한번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어. 요즘 그런 증상 많다던데. 민호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지영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지영은 자신이 정상이라고 주장했거든요.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오히려 당신이 그 아이를 못 보는 게 이상한 거야. 분명히 거기 있는데. 어느 날 밤 민호는 지영이 거실에서 혼자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 알겠어. 하지만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말해줘. 뭘 원하는 거야? 민호가 살금살금 거실로 나가보니 지영이 텅 빈 소파를 바라보며 말하고 있었어요.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지영이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습니다. 그 아이와 얘기하고 있었어. 그 아이가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데 잘 들리지 않아. 계속 중얼거리고 있어. 민호는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아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지영이 갑자기 일어나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밤에 나가면 안 돼. 민호가 뒤따라갔지만 지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영은 현관 앞에 서서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왔죠. 그 아이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나를 어디론가 데려가려고 해. 손짓하고 있어. 민호가 밖을 내다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영아, 들어와. 춥잖아. 감기 걸려. 하지만 지영은 계속 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 눈에 눈물이 고여 있어. 뭔가 슬픈 일이 있었나 봐.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아. 민호는 지영의 팔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민호가 회사에서 돌아오니 집이 조용했습니다. 지영아, 집에 있어? 오늘 일찍 왔어. 아무 대답이 없었죠. 민호는 집안을 샅샅이 뒤져봤지만 지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침실, 화장실, 다락방까지 모든 곳을 확인했습니다. 탁자 위에 작은 메모지 하나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죄가 있다. 나는 이제 떠나야겠다. 그 아이가 진실을 알려줬다.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급히 지영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었지만 꺼져 있었어요. 마을을 뛰어다니며 지영을 찾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편의점 사장도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 윤 선생님 못 봤는데? 어디 가셨나? 평소에 매일 오시는데. 민호는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24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접수가 안 됐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혼자 집에서 지영을 기다렸어요. 새벽 2시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실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렸거든요. 민호도 이제 그 소리를 듣게 된 건가요? 정말로 이 집에 뭔가 있는 걸까요? 소리는 점점 또렷해져서 정말 어린아이가 우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24시간이 지났으니 이제 정식으로 실종 신고를 할 수 있었거든요. 경찰서에 도착하자 최 형사가 민호를 맞았습니다. 부인이 언제부터 실종되셨죠?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세요. 어제 오후 6시쯤 집에 왔는데 없었어요. 메모만 남겨두고 사라졌습니다. 최 형사가 메모를 확인했습니다. 이 집에는 죄가 있다? 무슨 의미일까요? 부인이 평소에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이었나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평소엔 그런 말 안 했어요. 요즘 아내가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고 했는데 정신적으로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최 형사가 눈을 찡그렸습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셨나요? 병원 진료 기록은요? 약물 복용하신 거나 치료받은 거 있나요? 민호가 답답한 표정을 지었어요. 병원에 가자고 했는데 본인이 거부했어요. 자신은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귀신이 보인다고 계속 주장했어요. 최 형사는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계속 질문했습니다. 부부 사이는 어떠셨어요? 최근에 다툰 일은 없고요. 경제적인 문제나 외도 같은 건 없었나요? 민호가 당황했어요. 다툰 적 없어요.
결혼 10년 동안 큰 싸움한 적도 없고. 그런데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저희 부부는 정말 평범했어요. 최 형사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실종 사건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거든요. 남편분 계좌 내역하고 보험 가입 현황도 확인해야 할 것 같은데요. 동의하시죠? 민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설마 제가 아내를 해쳤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저는 아내를 사랑해요. 아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최 형사가 손을 들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단순한 절차일 뿐입니다. 협조해 주시면 빨리 찾을 수 있어요. 요즘 이런 사건이 많아서 꼼꼼히 해야 해요. 민호는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경찰서를 나오자마자 이웃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부인 없앤 거 아니야? 요즘 그런 사건 많잖아. 보험금 타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 민호가 돌아보자 아주머니들이 급히 자리를 떴어요.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계속 따라왔습니다. 며칠 후 소문은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가자 사장이 이상한 눈빛으로 민호를 바라봤어요. 민호 씨, 부인 소식 있어요? 경찰이 와서 물어보던데. 뭔가 수상하다고 하던데. 아직 찾지 못했어요. 걱정이 많이 되네요. 밤잠도 못 자고 있어요.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민호 씨, 평소에 부부 사이가 어떠셨어요? 갑자기 사라지는 게 이상하네요. 싸우신 적 없나요? 민호가 당황했어요. 우리 사이는 좋았어요. 별일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정말 모르겠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사장이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부인이 혼자 와서 현금을 많이 뽑아갔어요. ATM에서 한도까지 다 뽑더라고요. 얼굴도 창백하고 이상했어요. 민호는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언제요? 사라지기 전날이었나?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그때 표정이 좀 이상했어요.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돈 뽑으면서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라고요.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회사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료들이 민호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민호야, 요즘 힘들겠다. 부인 일로. 괜찮아? 잠은 자고 다니는 거야?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빨리 찾을 거예요. 경찰에서도 수사하고 있고 곧 연락 올 거예요. 하지만 다른 동료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요즘 그런 사건 많잖아. 보험금 노리고 아내 없애고 실종 신고하는 거. 민호가 뒤돌아봤지만 동료들은 모른 척했어요. 점심시간에도 혼자 먹어야 했습니다. 평소에 함께 먹던 동료들이 자리를 피했거든요. 식당에서도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이 부인 죽인 사람 아니야? 얼굴 봐,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 같아. 일주일 후 최 형사가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와서 이야기할 게 있어요.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빨리 오세요. 민호는 급히 경찰서로 향했어요. 최 형사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부인이 우체국에 이걸 맡겨뒀어요. 당신 앞으로 된 거예요. 사라지기 하루 전에 맡겼더라고요. 민호가 봉투를 열자 낡은 흑백 사진이 나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6살 정도의 남자아이가 웃고 있었어요. 뒤편으로는 건설 현장의 크레인과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최 형사가 눈을 찡그렸습니다. 아는 사진인가요? 왜 그런 표정을 지으시죠? 뭔가 알고 있는 게 있나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건 10년 전 제가 관리하던 공사 현장이에요. 이상해요. 왜 아내가 이런 사진을?
최 형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10년 전이요? 자세히 말해보세요.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민호가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그때 안전사고가 있었어요. 작업자가 추락해서 큰 사고였어요. 최 형사가 메모를 적었어요. 사망사고였나요? 피해자는 누구였죠?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누구죠? 왜 부인이 이 사진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정말 모르겠어요. 최 형사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뒷면에 뭔가 적혀 있네요. 윤태수, 2010년 3월. 가족 사진인 것 같은데요. 민호가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윤태수? 혹시 그때 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맞아요, 그분이에요. 최 형사가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부인 성이 윤 씨죠? 혹시 관련이 있는 건 아닌가요? 우연치고는 너무 이상한데요.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이 모든 게 우연일 리 없었거든요. 그날 밤 민호는 집에 돌아와서 사진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지영이 말하던 그 아이와 비슷했어요. 갑자기 등 뒤에서 시선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민호가 뒤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느낌은 계속됐죠. 마치 사진 속 아이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윤태수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10년 전 그 사고 현장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민호는 당시 시청 건설과 신입 공무원이었습니다. 상사인 박 과장이 민호를 불렀던 그날을 기억했어요. 민호야, 예산이 부족해서 안전펜스 설치를 좀 늦춰야겠어. 다음 달까지 기다려. 민호가 당황했었죠. 과장님, 그러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작업자들 안전이 걱정되는데요. 박 과장이 짜증스런 표정을 지었어요. 예산 문제야 어쩔 수 없잖아. 조심하라고 전달만 해. 며칠 지나면 설치할 거야. 민호는 마지못해 현장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 며칠 사이에 사고가 났어요. 윤태수가 3층 높이에서 추락한 거였습니다. 민호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윤태수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구급차가 와서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3일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호는 그때의 죄책감을 잊을 수 없었어요. 만약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상사는 모든 책임을 민호에게 떠넘겼습니다. 현장 관리를 제대로 못했네. 앞으로 더 조심해야겠어. 민호는 경징계 처분만 받고 넘어갔지만 마음의 상처는 깊었어요. 그날 이후 민호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늘 어린아이가 울고 있었거든요. 아빠, 왜 안 와? 아빠, 무서워. 그 울음소리가 너무 생생해서 깨어나곤 했어요. 지영과 결혼한 후에도 가끔 그런 꿈을 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현실에서도 나타난 걸까요? 민호는 사진을 다시 봤어요. 윤태수의 아들이었을 거예요. 사고 당시 6살이었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왜 지영이 이 사진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다음 날 민호는 회사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옛 건설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10년 전 기록이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건설사 직원이 민호를 의아하게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기록요? 무슨 일로 찾으시는 거죠? 당시 현장 관리자였어요. 사고 관련 자료를 좀 보고 싶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 사고 말씀이시군요. 잠깐만요. 창고에 있을 거예요. 민호는 먼지 쌓인 창고에서 기다렸습니다. 직원이 낡은 상자를 가져왔어요. 여기 있을 거예요.
현장일지랑 사고 보고서가 다 들어있어요. 민호가 상자를 열자 10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현장일지에는 매일의 작업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사고 당일의 기록도 있었습니다. 2010년 3월 15일 윤태수 작업자 추락사고 발생. 오후 2시 30분경 안전펜스 미설치 상태에서 작업 중 추락. 민호의 손이 떨렸어요. 그 옆에 피해자 가족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보호자 윤지영, 관계 며느리. 민호는 눈을 의심했어요. 윤지영? 그게 내 아내 이름이잖아. 어떻게 이런 일이? 민호는 급히 다른 서류들을 뒤져봤습니다. 사고 처리 과정에서 윤지영이 여러 번 언급되어 있었어요. 유족 대표로 합의서에 서명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민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아내가 피해자 가족이었다는 말인가요? 그럼 나와 결혼한 이유가 뭘까요? 복수하려고 접근한 건가요? 민호는 집으로 돌아와서 지영의 물건들을 뒤져봤습니다.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오르골을 발견했어요. 오르골을 돌리자 슬픈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민호는 소름이 돋았어요. 지영이 말하던 그 소리였거든요. 오르골 안에는 편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민호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떠났을 거야. 10년 동안 숨겨왔지만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시아버지는 당신 때문에 돌아가셨어. 민호가 편지를 읽으며 충격에 빠졌어요. 처음에는 복수하려고 접근했어. 하지만 당신과 살면서 사랑하게 됐어. 그래서 더 괴로웠어. 사랑하는 사람이 시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이라니. 민호는 편지를 놓고 주저앉았습니다. 10년 동안 함께 살았던 모든 순간이 거짓이었던 건가요? 그날 밤부터 집안에서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밤 12시만 되면 오르골이 저절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도 만지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거실 벽에 걸린 액자들이 삐뚤어져 있었어요. 분명히 바로 걸어뒀는데 아침에 보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그 아이가 더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아저씨, 우리 엄마가 울고 있어요. 엄마를 찾아주세요. 민호가 꿈에서 대답했어요. 내가 누구니? 왜 나한테 나타나는 거야? 아이가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저씨가 아빠를 하늘로 보냈잖아요. 이제 엄마도 아저씨 때문에 아파하고 있어요. 민호는 꿈에서 깼지만 아이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마을 사람들도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슈퍼 사장이 다른 손님에게 말했어요. 그 집에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난다더라. 오르골 소리 같은 게. 손님이 관심을 보였어요. 정말요? 무서운 일이네요. 귀신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럴 거야. 원한이 있으면 죽어서도 떠나지 못한다잖아. 민호는 이런 소문들을 들으며 더욱 괴로워했습니다. 정말로 윤태수의 영혼이 자신을 찾아온 건 아닐까요? 복수하려고 지영을 데려간 건 아닐까요? 민호는 다시 건설사 창고로 향했습니다. 현장일지를 더 자세히 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지영이 남긴 편지만으로는 전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창고지기가 민호를 알아봤습니다. 또 오셨네요? 뭔가 더 찾으시는 게 있나요? 네, 피해자 가족 관련 서류를 좀 더 보고 싶어요. 당시 어떤 절차로 처리됐는지 알아야겠어요. 창고지기가 다른 상자를 가져왔어요. 여기 유족 관련 서류들이 다 들어있어요. 보험금이나 합의서 같은 것들 말이에요. 민호가 서류를 뒤지다가 한 장의 문서에서 멈췄습니다. 사망자 윤태수, 나이 34세, 유족 아내 윤지영. 그 아래에 더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피해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일용직 근로자였습니다. 안전펜스 미설치로 인해 3층 높이에서 추락하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3일 후 사망했어요. 민호의 눈이 다음 줄에서 멈췄습니다. 유족 대표 윤지영은 피해자의 아내이며 당시 6세 아들 윤민준과 함께 거주. 민호가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윤민준? 그 아이 이름이 윤민준이었구나. 지영이 말하던 그 아이 말이에요. 서류를 더 읽어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나와 있었습니다. 합의금 지급 후 유족 윤지영은 아들을 입양 보냈으며 현재 거주지를 옮긴 상태. 민호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지영이 아들을 입양 보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민호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최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님, 저 정민호예요.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지금 가겠습니다. 최 형사가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마침 잘 됐네요. 저도 연락하려던 참이었어요. 부인을 찾았습니다. 민호가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요? 어디서 찾았어요? 괜찮아요? 10년 전 사고 현장 근처에서 쓰러져 있었어요.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빨리 오세요. 민호는 건설사에서 뛰어나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최 형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떤 상태예요? 의식은 있나요? 의식은 있는데 계속 중얼거리고 있어요. 뭔가 이상한 말들을 하고 있어요. 민호가 병실로 들어가자 지영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가에 눈물 자국이 말라 있었어요. 지영아, 나야. 괜찮아? 왜 갑자기 사라진 거야? 지영이 민호를 보자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모든 걸 숨기고 살았어. 최 형사가 옆에서 말했어요. 부인 손에 이게 쥐어져 있었어요. 민호에게 낡은 오르골을 보여줬습니다. 민호가 본 적 있는 그 오르골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오르골 안에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거든요. 최 형사가 쪽지를 펼쳐 보였어요. 그 아이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지만 나는 이제 떠나야겠어요. 용서할 수 없어요. 민호가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지영아, 이게 무슨 뜻이야? 아이가 누구야? 왜 이런 말을 썼어? 지영이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우리 아들이야. 민준이. 내가 죽게 만든 남편의 아들이야. 민호는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내 남편이 누구라고? 윤태소? 그 사람이 내 남편이었어?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 내가 관리하던 현장에서 안전펜스가 없어서 떨어져서. 민호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너는 그때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야? 나와 결혼한 것도 복수하려고? 지영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처음에는 그랬어. 복수하려고 접근했어. 내가 우리 가족을 망쳤으니까. 최 형사가 메모를 적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결혼은 계획적이었다는 말씀이세요? 남편분을 속인 거예요? 지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복수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더 괴로웠어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민준이는 어디 있어? 우리 아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지영이 더욱 울었어요. 입양 보냈어. 남편이 죽고 혼자서는 키울 수 없었어. 그때 나는 25이었고 아무것도 없었어. 민호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왜 나한테 귀신이 보인다고 했어? 민준이가 보인다고 한 거야?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달 전부터 보이기 시작했어. 민준이가 나타나서 아빠를 그리워한다고 했어. 아빠가 왜 안 온다고 울면서. 최 형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실제로 아이를 본 건 아니고 환각이었다는 말씀이세요? 정신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지영이 힘없이 대답했어요. 모르겠어요. 너무 생생했어요.
정말 민준이가 거기 있는 것 같았어요. 나한테 말을 걸고 웃기도 하고. 민호가 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영아,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10년 동안 혼자 그 무거운 걸 짊어지고 살았어? 지영이 민호를 바라봤어요. 말할 수 있었겠어? 사랑하는 사람이 남편을 죽게 만든 사람이라는 걸. 민호는 죄책감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그때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지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준이가 말했어. 아빠를 원망하지 말라고. 그래도 나는 견딜 수 없었어. 최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입양 보낸 아들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연락하고 지내세요? 지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완전 입양이었어요. 연락도 끊었어요. 아이에게는 더 좋은 부모가 필요했어요. 민호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지영이 본 귀신은 죄책감이 만들어낸 환상이었고 오르골 소리도 지영의 기억 속에서 나온 거였어요. 그리고 자신은 10년 동안 피해자,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던 거죠. 지영이 병원에서 하루를 보낸 후 의식이 좀 더 또렷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얼거리는 말들이 이상했어요. 그 아이가 미안하다고 했어요. 자꾸 미안하다고 하면서 울어요. 민호가 지영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지영아, 민준이 얘기하는 거야? 우리 아들 말이야?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준이가 계속 나타나서 말을 걸어요. 엄마 미안해. 엄마 때문에 힘들게 했다고. 최 형사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부인 좀 이상한데요. 아까는 남편분 아들이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본인 아들이라고 하시네요. 지영이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민준이는 제 아들이에요. 그런데 태수 오빠의 아들이기도 하고. 아니, 잠깐. 헷갈려요. 민호가 최 형사를 바라봤습니다. 형사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진 속 아이가 누구인지 정말 알아야겠어요. 최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하죠. DNA 검사를 해보면 확실해질 거예요. 유전자 감식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요. 며칠 후 최 형사가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병원으로 오시겠어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민호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어요. 지영도 많이 회복되어서 혼자 앉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최 형사가 서류를 들고 왔어요. 결과를 확인했는데요. 예상과 다르네요. 사진 속 아이는 부인의 친아들이 맞습니다. 민호가 당황했어요. 친아들이요? 그럼 윤태수 씨 아들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최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혈연관계로는 윤태수 씨와 무관해요. 부인의 생물학적 아들이에요. 지영이 창백한 얼굴로 말했어요. 맞아요. 민준이는 제 친아들이에요. 20살 때 낳은 아이예요. 민호가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럼 윤태수 씨와는 어떤 관계예요? 결혼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지영이 힘겹게 대답했어요. 태수 오빠는 민준이 아빠가 아니에요. 하지만 결혼 후에 민준이를 친아들처럼 키워주셨어요. 최 형사가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친아버지는 누구죠? 왜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됐나요? 지영이 눈물을 흘렸어요. 대학생 때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하지만 임신 사실을 알고 도망갔어요. 혼자 아이를 낳아서 키웠죠. 민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윤태수 씨와는 언제 만난 거예요? 지영이 기억을 더듬었어요. 민준이가 4살 때 만났어요. 태수 오빠는 제가 미혼모라는 걸 알면서도 받아주셨어요. 민준이를 친아들처럼 사랑해 주셨고요. 최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법적으로는 계부와 계자 관계였군요. 그런데 왜 입양을 보냈나요? 지영이 더 울었어요.
태수 오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어요. 25살에 아무 기술도 없고 민준이에게는 더 좋은 환경이 필요했어요. 민호가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한테 말한 건 다 거짓말이었어? 민준이가 윤태수 씨 아들이라고 했잖아. 지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태수 오빠 아들이 맞아요. 입양 신고도 했었고 민준이도 아빠라고 불렀어요. 최 형사가 정리하려고 했어요. 그럼 상황을 정리해보면 부인이 미혼모로 낳은 아들을 윤태수 씨가 양자로 받아들였고 윤태수 씨 사망 후 다시 다른 가족에게 입양을 보낸 거군요.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입양 보낸 후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민호가 긴장했습니다. 무슨 사실을요?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준이를 입양 보낸 가정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이가 사고로 죽었다고.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사고요? 언제요? 어떤 사고요? 지영이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어요. 건설 현장에서 놀다가 떨어졌다고 했어요. 입양 보낸 지 1년 후였어요. 그때 민준이는 6살이었고요. 최 형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그 현장이 남편분이 관리하던 곳인가요?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민준이가 죽은 현장이 민호가 관리하던 곳이었다는 걸. 그래서 더 충격이었어요. 민호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내가 윤태수 씨도 죽게 하고 민준이도 죽게 한 거예요? 2번이나? 지영이 울면서 대답했어요. 그래서 견딜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 남편과 아들을 모두 죽게 만든 사람이라니. 최 형사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그럼 부인이 본 환상은 친아들 민준이었던 거네요. 죄책감과 그리움이 만들어낸.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달 전부터 계속 보였어요. 민준이가 나타나서 엄마라고 부르면서 울었어요. 왜 자기를 버렸냐고. 민호가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지영아, 그럼 우리 결혼도 복수였어?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어? 지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랬지만 진짜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더 괴로웠어요. 복수하려던 사람을 사랑하게 됐으니까. 최 형사가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결국 모든 비극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군요. 우연이 아니라 운명적인 만남이었던 셈이네요. 민호가 머리를 감싸며 말했어요.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한 가정을 완전히 망쳐놓았어. 지영이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만의 잘못은 아니에요. 시스템의 문제였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날 밤 민호는 집에 돌아와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함께 살았던 모든 기억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지영의 모든 행동에 숨겨진 의미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니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오르골이 저절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슬픈 느낌이었죠. 마치 민준이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민호는 병원에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죄책감이 더욱 커졌거든요. 윤태수와 민준이 두 생명을 모두 자신의 책임 회피로 잃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어요. 민호는 책상에 앉아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에게 남길 마지막 편지였어요. 지영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떠났을 거야. 10년 동안 너와 함께한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어. 하지만 그 행복이 내 고통 위에 세워진 거라는 걸 이제 알았어. 민호가 펜을 잠시 멈췄습니다. 지영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태수 형과 민준이를 죽게 만든 건 내 잘못이야. 상사의 지시라고 핑계대지만 결국 내가 안전을 소홀히 했어. 2번이나 같은 실수를 반복했고 민호는 편지를 계속 써내려갔습니다. 너는 복수하려고 접근했다고 했지만 나는 그런 내가 이해돼. 오히려 10년 동안 어떻게 참고 살았는지 놀라워. 나라면 견디지 못했을 거야. 편지를 다 쓴 후 민호는 서랍에서 지영의 오르골을 꺼냈습니다. 슬픈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이 소리를 들으면 민준이가 생각날 거라고 했죠. 민호는 오르골을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10년 전 사고가 일어난 그 현장이었어요. 현장에 도착하자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건물은 완공되어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민호에게는 여전히 사고 현장으로 보였어요. 민호는 당시 윤태수가 떨어진 자리를 찾았습니다. 지금은 작은 화단이 조성되어 있었어요. 미안합니다. 태수 형. 내가 좀 더 신경 썼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민호가 오르골을 화단 앞에 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준아, 너도 미안해. 내가 아빠를 잃고 엄마와 헤어지게 된 것도 모두 내 탓이야. 오르골이 바람에 돌아가며 멜로디를 연주했어요. 민호는 그 소리를 들으며 한참 동안 묵념했습니다. 그 후 민호는 바다로 향했어요. 바닷가 절벽 위에 차를 세우고 편지를 운전석에 남겨뒀습니다. 마을로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차에서 내렸어요. 파도 소리가 크게 들려왔습니다. 이제 내 죄는 물로 씻겠지만 지영이는 부디 새로 태어나길 바란다고 편지에 썼었거든요. 며칠 후 마을 슈퍼 사장 박동만이 민호 집 앞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문 앞에 봉투가 놓여 있었거든요. 박동만이 봉투를 열어보니 민호가 쓴 편지와 10년 전 현장일지 사본이 들어 있었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최 형사님, 정민호 씨가 이상한 편지를 남겨뒀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최 형사가 급히 와서 편지를 확인했어요. 편지에는 민호의 고백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10년 전부터 2사람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윤태수 씨와 윤민준이의 죽음 모두 내 책임입니다. 최 형사가 박동만에게 물었습니다. 정민호 씨 본 지 언제 됐어요? 며칠 전부터 못 봤어요. 그런데 어젯밤에 차 소리가 났던 것 같은데. 최 형사는 즉시 수색에 나섰습니다. 민호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집에도 없었어요. CCTV를 확인해 보니 3일 전 새벽에 차를 타고 나간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틀 후 바닷가 절벽에서 민호의 차가 발견됐어요. 차는 절벽 아래 바위에 부딪혀 크게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운전석에 편지만 남겨져 있었죠. 최 형사가 편지를 읽어봤습니다. 더 이상 지영이에게 고통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사라지면 그녀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바다 수색이 시작됐지만 민호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계속 찾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영은 병원에서 이 소식을 들었어요. 최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남편분이 편지를 남기고 사라졌어요. 바닷가에서 차만 발견됐고요. 지영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호가 죽었다는 말인가요? 시신을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상황상 생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지영이 눈물을 흘렸어요. 다 내 탓이에요. 내가 복수하려고 접근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날 밤부터 마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마다 오르골 소리가 들렸거든요. 박동만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새벽 3시쯤 되면 어디선가 슬픈 멜로디가 들려와요. 처음에는 누군가 라디오를 틀어놓은 줄 알았는데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소리가 나요. 다른 마을 사람들도 그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상해요. 분명히 오르골 소리 같은데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어요. 귀신이 나타난 건 아닐까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정민호가 죽어서 홀령이 된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지영은 병실에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오르골 멜로디였습니다. 민호야, 정말 죽은 거야?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지영이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어요. 오르골 소리는 밤마다 계속됐고 지영은 그 소리를 들으며 더욱 괴로워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지영은 태어난 후 마을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머물렀어요. 작은 미술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어요. 미술관에서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는 일이 지영에게는 작은 위안이 됐습니다. 선생님, 이 그림 어때요? 예쁘게 그렸죠? 7살 여자아이가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여줬어요. 지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잘 그렸네. 색깔도 예쁘게 칠했고 아이가 웃으며 뛰어갔어요. 지영은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민준이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민준이도 이 나이 때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었거든요. 지영은 매일 오후 4시가 되면 미술관 정원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엄마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 너는 하늘에서 편안하지? 혼자 중얼거리는 습관이 생겼어요. 어느 날 오후 박동만이 미술관으로 지영을 찾아왔습니다. 5년 동안 지영을 묵묵히 지켜봐준 마을의 어른이었어요. 지영 씨, 잠깐 시간 있어요? 드릴 게 있어서요. 박동만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엇인데요? 박동만이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민호 씨가 남긴 거예요. 제게 맡기면서 때가 되면 전해달라고 했어요. 지영의 손이 떨렸어요. 민호가 남긴 거라고요? 언제 받은 건가요? 사라지기 며칠 전에 왔어요. 당신이 회복되면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이 그때인 것 같아서 지영이 봉투를 받아들였습니다. 안에는 편지와 작은 열쇠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부터 읽어봤습니다. 지영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거야. 하지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 지영이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당신의 아들 민준이는 내 아들이기도 했어. 10년 동안 함께 살면서 나도 그 아이를 사랑했거든. 비록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박동만이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괜찮아요? 너무 힘들면 나중에 읽어도 돼요. 지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계속 읽을게요. 우리 둘 다 죄인이야. 나는 안전을 소홀히 했고 너는 복수를 위해 나를 속였고 하지만 그 아이는 천국에 있을 거야. 우리의 죄와는 상관없이 지영이 편지를 읽으며 오열했습니다. 5년 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나는 떠나지만 너는 살아야 해.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그 아이가 하늘에서 엄마가 행복하기를 바랄 거야. 박동만이 지영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줬어요. 많이 힘들었죠? 5년 동안 혼자서 견디느라. 지영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민호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복수하려고 접근했는데도 진심으로 사랑해줬어요. 편지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열쇠는 우리 집 다락방 상자 열쇠야. 그 안에 민준이 관련 자료들이 있어. 입양기관에서 받은 사진들도 있고. 지영이 박동만을 바라봤어요. 아저씨, 저와 함께 가주실 수 있나요? 혼자서는 무서워요. 박동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함께 가죠.
지영과 박동만은 옛집으로 향했어요. 5년 동안 비어있던 집은 먼지가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다락방에 올라가니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어요. 열쇠로 열자 민준이의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입양 가정에서 보내준 사진들이었어요. 민준이가 웃고 있는 모습, 그네를 타는 모습, 생일 케이크 앞에서 촛불을 끄는 모습. 지영이 사진들을 하나씩 봤어요. 민준아, 엄마가 미안해.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그런데 사진 맨 아래에서 민준이가 그린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이었는데 엄마, 아빠, 아이가 손을 잡고 서 있었어요. 그림 뒤에는 민준이의 글씨로 우리 가족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영이 그림을 보며 울었어요. 민준이가 가족을 그리워했구나. 박동만이 위로했습니다. 그 아이도 지영 씨를 사랑했을 거예요. 엄마를 원망하지 않았을 거고요. 그날 밤 지영은 집으로 돌아와서 오르골을 꺼냈습니다. 5년 만에 다시 돌려보는 오르골이었어요. 슬픈 멜로디가 흘러나왔지만 이번에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이제 알았어. 내가 엄마를 용서해 준다는 걸. 지영이 오르골을 보며 민준이의 미소를 떠올렸어요. 어릴 때 웃던 모습, 그림 그리며 즐거워하던 모습. 그때 창문 너머로 희미한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지영이 창문을 바라봤어요. 민호의 모습 같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는 미소를 짓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야, 고마워. 마지막까지 나를 용서해줘서. 그림자는 곧 사라졌지만 지영의 마음은 따뜻해졌어요. 그것은 귀신이 아니라 용서의 형상이었습니다. 지영은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꼈어요. 오르골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민준이가 웃고 있다는 걸, 하늘에서 엄마를 지켜보며 웃고 있다는 걸. 지영이 민준이 사진을 가슴에 안고 말했어요. 민준아, 엄마가 이제 제대로 살아볼게. 너와 아빠를 위해서. 그날 밤 지영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나타나지 않았고 무서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지영은 마을 아이들의 미술치료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마을 회관 한쪽에 작은 작업실을 마련했어요.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가득 걸려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여전히 오르골이 놓여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뭘 그릴 거예요? 8살 남자아이가 물었어요. 지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가족 그림을 그려볼까?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려보자. 아이들이 신나게 대답했어요. 좋아요. 저는 엄마 아빠 그릴 거예요. 저는 할머니도 그릴 거예요. 지영은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민준이도 이렇게 그림을 그렸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이 그림 어때요? 아이가 자신이 그린 가족 그림을 보여줬어요. 엄마, 아빠, 형, 그리고 자신이 손을 잡고 서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정말 따뜻해 보이는 그림이네. 가족이 서로 사랑하는 게 느껴져. 지영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작업실 한쪽 벽에는 특별한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사랑은 죄보다 강하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액자였어요. 그 옆에는 민호가 그린 그림 한 장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이와 함께 손을 잡고 서 있는 그림이었어요. 선생님, 저 그림은 누가 그린 거예요? 아이가 궁금해했습니다. 지영이 그림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그린 거야. 우리 가족을 그린 그림이야. 실제로는 만나지 못했지만 마음으로는 가족이었던 사람들을. 아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마음으로 가족이요? 그게 뭐예요? 지영이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피로 연결되지 않아도 서로 사랑하면 가족이 될 수 있어. 마음으로 연결된 가족 말이야. 수업이 끝난 후 지영은 혼자 작업실에 남아 있었어요. 오르골을 돌리며 민준이와 민호를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그 멜로디가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하고 그리운 느낌이었습니다. 민준아, 아빠야, 엄마는 이제 괜찮아. 너희들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 지영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때 작업실 문이 열리며 박동만이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여기 있었어요? 벌써 저녁 시간인데.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들 그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내일 또 수업이 있어서. 박동만이 작업실을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참 좋아졌네요. 아이들도 즐거워하고 지영 씨가 많이 밝아진 것 같아요. 지영이 미소를 지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있어요. 사랑하는 법을 다시 배우고 있어요. 박동만이 민호의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민호 씨도 하늘에서 기뻐할 거예요. 지영 씨가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걸 보면. 지영이 그림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민호가 마지막에 말했어요. 사랑은 죄보다 강하다고.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 알 것 같아요. 박동만이 관심을 보였어요.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지영이 천천히 대답했어요. 우리가 저지른 실수나 죄는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사랑이 모든 걸 덮을 수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용서와 화해의 흰말이. 그날 밤 지영은 집에 돌아와서 민준이 사진을 봤습니다. 이제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민준아, 내가 엄마에게 가르쳐 준 게 많아. 사랑하는 법, 용서하는 법, 다시 살아가는 법. 지영이 사진에 키스하며 말했어요. 창밖으로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그 별들을 보며 민준이와 민호를 생각했어요. 저 별들 중에 너희들이 있을까? 엄마를 지켜보고 있을까? 오르골을 돌리자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희망적이고 따뜻한 소리였습니다. 지영은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삶은 용서 위에 다시 피어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귀신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죄책감과 사랑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기억의 그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들이 지영에게 소중한 깨달음을 주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영은 작업실에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캔버스에는 하늘을 나는 새들과 아래에서 손을 흔드는 사람이 그려져 있었어요. 선생님, 새로운 그림이네요. 예쁘게 그리고 있어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지영이 붓을 멈추고 대답했어요. 응, 자유롭게 나는 새들을 그리고 있어. 하늘에 있는 사람들과 땅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인사하는 그림이야. 아이가 신기해했어요. 하늘에도 사람이 살아요? 지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으로 느낄 수 있어. 작업실 한쪽에서는 오르골이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슬픈 멜로디가 아니라 희망찬 노래처럼 들렸어요. 지영은 그 소리를 들으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작업실은 따뜻한 공간이 되었어요. 민준이와 민호가 남긴 사랑의 흔적들이 지영의 새로운 삶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오르골 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지며 잔잔히 끝났습니다. 사랑은 정말로 죄보다 강했고 용서는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영의 작업실에서는 오늘도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그림으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